카미의 신화, 시시포스의 신화. 신들은 시시포스에게 산꼭대기로 바위를 걸려서 올리고 그 바위가 제 무게 때문에 아래로 걸려 떨어진다면 다시 산꼭대기로 걸려 올리는 일을 끊임없이 하라는 벌을 드렸다. 신들은 당연히 무익하고 가망 없는 노동보다도 더 두려운 벌은 없다고 생각했다. 시시포스가 부조리한 영웅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미 이해했다. 그의 고뇌만큼이나 그의 정념 때문에 시시포스는 부조리한 영웅이다. 신들에 대해 멸시와 죽음에 대한 증오, 삶에 대한 열망 때문에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형벌을 받았다. 그 형벌을 수행하는데 온 몸과 마음을 다 쏟아부어도 그는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한다. 이것은 이 세계의 정념들을 얻기 위해 치러야만 하는 대가이다. 만일 이 신화가 비극적이라면 그것은 이 신화의 주인공이 의식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만일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성공하리라는 희망이 그를 떠받쳐 준다면 그의 고뇌가 어디에 있겠는가? 현대의 노동자는 살면서 매일 똑같은 고된 일들을 하고 있고 이런 운명도 마찬가지로 부조리하다. 하지만 노동자가 이것을 의식하는 극히 드문 순간에만 이것은 비극적이다. 현대의 부조리의식은 가미가 최신형으로 바꿔서 이야기한 고대의 우화 속에 잘 포착되어 있다. 같은 제목의 책에서 시지포스의 신화는 우리 모두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의 과다한 욕망과 기대들과 리얼리티의 냉담한 무관심과 무의미 사이에 어마어마한 불일치를 보여준다. 이 용대한 부조리성에 대한 의식은 일상생활에서 목격되는 특정한 부조리한 일들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컷수염이 있고 운동화만 신은 채 뉴욕 증권 거래소를 달려서 통과하는 증권 중개인, 길거리에서 총에 맞아 쓰러진 젊은 대통령, 1000명의 벵갈인을 죽인 무분별한 대학살이 후자에 속한다. 이러한 부조리한 사건들은 아무리 비극적이라 하더라도 그저 주어지는 합당한 희망과 기대들과 대조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부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연루시킨다. 부조리라는 것은 부조리는 이런 철학적인 대가, 전체를 보는 관점 따라서 살면서 누리는 어느 정도의 여유, 얼마간의 거리가 주는 호사로움을 필요로 한다. 부조리의 형이상학. 감에 따르면 부조리는 인간과 우주의 대결이고 우리의 기대들과 이성이 리얼리티의 무한한 무관심과 비인간적인 침묵에 대항하는 것이다. 하지만 왜 이러한 기대들인가? 그러한 대결이 정말로 있는가? 가미의 형이사학에서 한편에는 인간과 그의 이성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엄연한 물리적인 현실이 있다. 그런데 그 문제에 그러한 편들이 있는가? 혹은 인간과 인간의 우주는 단일한 동일체로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정의하는 것은 아닌가? 가미는 정신 외상을 입은 무신론자이고 신이 내리는 판단의 무게를 돈키호테의 같은 얻기 위해 스스로 짊어진다. 이제 우리는 신에게서 얻을 수 있기를 희망했던 것을 우리 자신에게 기대한다. 부조리를 구성하는 것은 바로 이런 원한의 신드롬, 시지포스의 정념들이다. 가미는 이 정념을 부조리의 결과로 간주했고 반항이란 명칭을 부여했다. 부조리의 출현, 지금까지 모든 위대한 철학은 무엇이었는지가 서서히 나에게 명확해졌다. 모든 위대한 철학은 창시자의 개인적인 고백이자 일종의 본의 아닌 무의식적인 회고록이다. 가미는 우리 시대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부조리의 감수성을 언급하면서 시지포스의 신화를 시작한다. 그렇지만 그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부조리의 출현, 즉 가차없이 논리를 통해서 추적하는 것이다. 가미와 서투른 데카르트 주의에서 사실 논리는 자주 실종된다. 하지만 그 주장들은 충분히 익숙하다. 사실 우리는 아마도 대학원에서 그것들을 되풀이해서 말했을 것이다. 그러한 주장들로 구성된 집합이 적어도 2개가 있다. 첫 번째 주장은 단순, 두 번째 주장도 익숙.
시시보스의 정념은 감히여 신하는 왜 그토록 많은 덕자들로 신금을 올려서 감흥하게 하는가. 최소한의 철학적인 고찰만 해도 성긴 편견들과 개념들이 그저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됨에 따라서 전제들은 사라지고 주장들은 해체되고 결론들은 증발한다. 왜 덕자들은 부조리성과 호소, 도전과 반항, 유죄선고와 영웅주의라는 이러한 고무한 개념들에 그렇게 감명을 받는가? 정념들은 무엇인가? 시시보스는 왜 행복한가? 우리는 부조리한 영웅이라는 그에 대한 묘사뿐 아니라 그의 마지막 소설 작품에 왜 그토록 공감하여서 깊은 감명을 받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완전한 소멸 직전에 최후의 수단으로 몸을 사리면서 표리부동하게 하는 복종에 동반되는 도착적인 형태의 환희와 자기만족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모든 것, 자존심, 존엄성, 의식, 명예, 사랑하고 우고 심지어 미워하거나 화를 낼 수 있는 능력을 잃고서 우리는 사냥개에 몰려서 궁지에 빠진 몹시 지친 다람쥐처럼 몸을 돌려서 이를 드러내며 절망적으로 저항하고 놀랍게도 그 싸움에서 승리한다. 비록 단지 강한 상대가 싸움에 흥미를 잃었을 뿐이기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원한의 행복은 존엄성의 마지막 남은 조각을 구하자마자 느끼는 안도감이다. 시시보스의 거짓 영웅주의가 가면을 벗고 뒤틀린 원한의 얼굴을 드러내고 나면은 감히의 쓰라린 부조리 개념은 설득력이 훨씬 약해진다. 감히의 삶에 대한 열정은 절망적인 정념이고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죽어가는 사람이 삶의 견실한 정념들을 모두 상실했을 때 생겨나는 정념으로 그런 사람은 이 정념을 마지막으로 꽉 붙잡는다. 가장 극심한 압박, 만일 어느 낮 혹은 어느 밤에 악마가 가장 쓸쓸한 외로움 속으로 당신을 몰래 뒤따라와서 당신에게 다음같이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신이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당신 한 번 더 그리고 무수히 반복해서 살아야만 할 것이다. 당신의 삶에 새로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단지 등등등. 자, 이렇게 더 열렬하게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기 위해서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삶에서에게 얼마나 호의를 가져야만 할까? 그렇네요. 새로운 낭만주의 2장에서 정념과 부조리에 대해서 부조리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낭만주의 정념은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 요소이다 라고 했네요. 합리적인 낭만주의. 마음에는 이유가 있는데 이성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이성의 정념들을 다스려야 한다는 말이 철학과 다른 분야에서 자주 언급되어 왔다. 우리는 예컨대 이성과 정념의 구분은 일련의 그릇된 패러다임들에 근거하고 있다. 그릇된 패러다임. 이성의 기능은 다른 정념들을 희생하여 어떤 정념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도덕체계는 정념들을 제지하는 원칙들의 집합이다. 성공적인 도덕체계는 삶을 망치는 정념들을 제지한다. 왜냐하면 이런 정념들은 어리석음의 무게로 사람을 몰락시키고 때로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념의 신화. 정념은 예수 순환에서처럼 원래 순환을 나타냈다. 의미는 상당히 확대되어 왔지만 기본 이미지는 여전히 그대로다. 정념은 우리를 수동적으로 만든다. 슬픔과 죄책감, 절망의 고통스러운 정념들뿐만 아니라 기쁨과 사랑의 행복한 정념들도 그렇다. 그러므로 중요한 의미에서 우리는 기쁨과 사랑의 경우에도 우리 자신이 정념들을 겪는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어두운 내포 이미지가 그 용어 자체에 여전히 남아있다. 정념, 감정, 기분, 욕망. 정념의 기본 종류는 세 가지인데 감정과 기분과 욕망 그것들이다. 열의와 열광 이런 것들. 기분은 객관적으로 조명된 감정들. 심리학자인 한제는 감정은 유기적 반응의 양식으로 정의된다. 감정 이런 수역학 모델과 그 변천. 정동과 감정은 방출 과정들의
부합하는데 그 최종 표현은 느낌으로 지각된다. 심리학 대충 넘어갑니다. 물론 다른 대부분의 최근 저술자들이 뚜렷하게 행동주의적인 이론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이론들을 대부분은 수역학 이론이나 동기부여 이론이나 본능 이론의 이런저런 형태가 변형된 것들이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는가? 이용은 정신 속에서 내가 생산한 것들도 있고 내가 생산하지 않고 스스로 생일하서 자신만의 삶을 사는 것들도 있다고 말했다. 생리기능과 느낌, 행동. 생리기능상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생리기능, 사랑, 생리적인 원인들 이외에도 감정을 불이키는 다른 원인들이 있다. 상기한 두 개의 명제를 적절하게 옹호하기 위해서는 더 일반적인 설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느낌과 감각으로서의 감정과 느낌의 밀접한 연관관계는 감정들에 관한 위험한 거짓 진술의 징후를 보여준다. 완전히 전개된 주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실마리로서 우리는 자주 감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감정과 행동. 먼저 특별한 감정의 이른바 표현에 대한 자발적인 환기가 우리에게 감정 자체를 소유한다는 추론이 필연적으로 뒤따라온다. 도망치는 것이 공황 상태를 얼마나 더 악화시키는지, 슬픔이나 화의 징후에 굴복하는 것이 그러한 격정들 자체를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를 모두 알고 있다. 발작적인 흐느낌은 매번 슬픔을 더 격하게 하고 훨씬 더 강하게 또는 다시 발작적으로 흐느끼게 한다. 마침내 너른해지고 등등등. 인간관계의 표현. 주관적인 정념 이론은 의도성에 대해서 대충 제목만 보고 정리해야 되겠어요. 감정 대상 원인. 그녀는 나와 깊은 사랑에 빠져있다. 그녀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것이 그녀와 나의 사랑에 빠진 이유다. 그녀가 그냥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아주 다른 범주들로 분류된다. 감정과 그 대상으로부터 가장 소홀하게 구분되는 것들은 이미 논의한 생리적인 원인들과 화학적인 원인들이다. 주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알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경학상의 변화들과 감정들의 효과에 관해서 인과 법칙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사례가 구성될 수 있다. 활동 초기에 불어있던 만일 환자들의 기억들이 사실이라면 겉으로 성실해 보이는 빈의 부르주아 계급 사람들의 사생 아래서 나타나는 도착성은 조심스럽게 말해서 충격적이라고 논평했다. 판단으로서의 감정, 자연 속의 기계적인 필연성뿐만 아니라 테크놀로지도 사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사실상 불가결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판단력이다. 감정, 판단력. 도덕성과 미학에 관한 주해. 돈을 훔치는 것은 나쁘다라는 말은 참이거나 거짓일 수 있는 명제가 아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돈을 훔치는 것이라고 쓴 것과 같다. 여기에서 느낌표의 모양과 굵기는 이 구절에서 표현되는 느낌이 특별한 종류의 도덕적인 필연임을 보여준다. 감정을 평가하는 판단이라는 개념은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되어 온 여러 개의 도덕 및 미학 이론을 파괴한다.
제목들만 보고 이 철학적인 것을 정념의 신화, 우리는 가장 낡은 사상을 가진 야만인들만큼이나 의인화하는 죄를 범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것이 최소한도의 온기를 지녔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똑같은 오류를 범한다. 예. 개인적인 이데올로기 등등 이런 제목에 대해서 저자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것이 철학적으로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게 만드는 내용들이긴 한데 시간적으로 이 사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좋겠는데 감정과 마법, 무언가에 대해서 화가 날 때 나는 이따금 지팡이로 땅을 들들이거나 나무를 친다. 하지만 그 문제에 관해서 나는 땅이 잘못했다거나 치는 행위가 어떤 도움이 된다고는 믿지 않는다. 나는 내 화를 표명한다. 모든 의뢰들은 이런 종류의 특성을 가진다. 감정. 도대체 왜 우리는 그런 효과가 없는 행위에 탐내에 가는가? 효과가 없는 행위에 대해서 감정의 합리성은 마치 모든 정념이 특정량의 이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나 한 것처럼 등등 해서 감정의 합리성, 너무 이 방대한 글을 그냥 넘어가기가 아쉽긴 하지만 7장에서 감정의 논리라고 했네요. 세계를 합리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 세계는 자기의 차례가 되면 합리적인 측면을 제공해 준다. 감정의 논리? 만일 이 표현이 이상하게 들린다면 그것은 단지 감정들이 너무도 오랫동안의 정념의 신화에 의해서 격화되어 왔고 이성의 추정컨대 신성함 힘에 대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의지할 때 방향. 모든 감정은 의도적이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세계에 관한 것이다. 그래도 다양한 감정들이 주관성의 이 두 기둥들에 균등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 연민도 또한 양방향의 감정이다. 연민. 범위와 초점. 만일 당신이 온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일 것이다. 감정, 사랑, 대상의 본성, 인간이 인간을 위한 신이다. 그렇네요. 비인간. 기준, 양심은 우리에게 말을 걸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의 목소리다. 하이데거. 자신의 목소리다. 개인의 지위. 사랑은 동등한 사람들을 찾지 않는다. 사랑은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낸다. 동등하지 않고 평가. 모든 감정의 핵심에는 가치 판단, 이득과 손실에 대한 평가, 위반 행위 고발과 미득 찬양, 좋음과 나쁨, 옳음 등등에 대해서 책임. 우리의 감정들은 평가 그 이상의 것을 수반한다. 감정들은 또한 책임을 돌리는데 이득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손실에 대해서는 비난한다. 등등 이렇게 정리가 쭉쭉 지나가고 결론을 봐야 되는데 결론을 내가 결론이라는 게 있겠나요? 마지막에서 결론적으로 서양 철학의 감정은 오랫동안의 이성보다도 열등할 뿐만 아니라 이성의 질서를 결혼하고 혼란으로 빠뜨리는 것으로 여겨졌다. 20세기 중후반에 이성 비판하는 사유들이 등장하고 나서야 감정 관련 주제들을 본격적으로 거쳐가는 흐름들이 형성이 되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로버트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낯설어 할 독자들은 많겠지만 솔로몬은 영미권에서 감정 관련 주제들이 거의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던 70년대에 체계화했다. 솔로몬은 이렇게 감정에 대해서 이 책에 나오는 솔로몬의 용어들 중에서 독자들에게 생소할 정념의 시르 리얼리티에 관하여 짧게나마 설명해야겠다. 영어 단어 패션의 번역어인 정념은 원래 순환을 의미했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겪는다는 수동성을 떠올리게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슬픔의 정념에 빠지고 기쁨의 정념에 휩싸이고 절망의 정념에 굴복하고 사랑의 정념에 압도된다. 솔로몬은 이러한 정념의 전통적인 의미와 이미지에 반대하지만 오랜 역사를 지닌 용어라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를 움직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총망라하는 개념으로 정념을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번역 작업이 이렇게 오봉희가 번역하면서 마음을 전했네요. 철학에서 발견하는 우리가 알고 싶은 감정이 뭐든가, 감정이란 무엇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감정은 맹목적이거나 비합리적인 힘이 아니며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감정은 우리가 세계에서 조율되는 방식이자 우리의 현실의 또 형태와 구조를 부여하는 판단들이다. 감정과 이성은 둘 다 세계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계를 구성하는 수단들이며 또 궁극적으로는 둘을 구별할 수가 없다. 주천사. 성서가 설명한 도발적인 작품. 감정은 우리가 삶을 의미있게 구성하는 방식이라는 것. 감정은 단순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 감정은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평가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 감정은 어떤 중요한 의미에서 평가적인 판단이라는 것 등의 주요 주장은 여전히 중요하고 신뢰할 만한 현대적인 개념입니다. 솔로몬은 명쾌하고 영리하며 깊이 있습니다. 종종 재밌기도 합니다. 지옥고대학교 철학교수 오웬 플래나간 로버트 솔로몬의 책이었습니다.